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 고강사 배용표 탐쌤입니다. 자, 우리 학생분들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잠들 잘 주무셨나요? 지금 사실 엄청 피곤하실 거고 시험 끝나고 사실 오늘 하루만큼은 좀 쉬셔야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와 진짜 많이 모여 계세요. 지금 제가 핸드폰으로 유튜브 라이브를 보고 있는데 정말 많이 모여주셨습니다. 너무 그 열정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를 시작으로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우리 학생분들께 이번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쭉 따라가 보시면서요. 이걸 통해서 이번에 있을 지방직 시험, 역시나 우리 메인 시험이잖아요. 그거 잘 대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번 국어 시험의 총평 난이도는요. 무난했다입니다. 난도 한 중 정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단 하나 문제점이 있다라면 우리 학생분들 사실 좀 시간적으로 어려움 겪으셨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문학의 비중이 좀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분들이 그거 읽고 푸시느라고 시간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됩니다. 근데 뭐 사실 시간적인 거를 빼고 읽는 그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야 되는 거 요거 빼고는 사실 난도적으로만 순수하게 평가해 본다면 사실 높지는 않았죠. 그죠? 그래서 시험 자체는 무난했다. 근데 시간적으로 어려웠을 수는 있다. 요 정도가 제 총평이 되겠습니다. 아마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우리 이번 국어 같은 경우는 좀 특색이 좀 있었죠. 일단 문법이 순수 문법 문제는 정말 딱 순수 문법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건 두 문제 정도라고 보는 게 사실 합리적입니다. 뭐 조금 외연을 넓힌다면 한 세 문제 정도로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정말 엄밀하게 좁히면 두 문제라고 봐야 될 정도로 이번에 문법 문제가 정말 적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계속 앞으로의 추세일지 아니면 이번에 변칙일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이 이번 국가직 시험 때문에 문법 공부의 비중을 너무 줄이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근래에 아주 오래되지 않은 몇 년 전에도 국가직 시험은 한 5문제 정도 문법 문제가 출제됐지만 지방직 시험에서 그해 지방직 시험에서 두세 문제 문법 문제가 출제됐다고 봐야 되는 그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칙들은 사실 중간중간 한 번씩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법 문제가 뭐 두 문제 또는 세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이번 지방직에서도 그렇게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이번 지방직에서 5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아니면 4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6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금처럼 두세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분들 지금 하시던 그 과정 그대로 문법을 마무리하셔야지 급격하게 문법 공부의 양을 줄이시는 건 좀 비추드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 좀 의의가 있다면 이번 문법 문제가요. 소위 얘기해서 이론 문법에서 한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이게 이론 문법이잖아요. 근데 이 이론 문법에서 한 문제도 나오지가 않고 다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문 규정에서 나온 거죠. 아니면 뭐 조금 외연을 확장하면 표준어 사정 원칙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문 규정에서 나왔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의의가 뭐냐? 물론 이번에 인사혁신처에서 추론형 논리형으로 가면서 암기를 지양하겠다고는 했지만 그럼 사실 이런 맞춤법 문제도 암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죠? 그럼 암기를 냈다라는 건데 그럼 왜 암기를 내냐?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암기라고 다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암기일지라도 암기의 영역일지라도요. 그게 우리 실용적인 영역과 관련된다라면 충분히 출제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냥 정말 이론적이고 내용적이고 이런 거는 정말 실용적인 부분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공직 현장 가셔서 의문론 형태로 통사론을 쓰실 일은 거의 없다 그거죠. 그런데 한글 맞춤법 규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공직생활 해 나가실 때 일터에서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활용되고 뭐 띄어쓰기, 맞춤법 이런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암기 영역이기는 하나 앞으로 계속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올해도 아니고 무려 작년에 국가직 시험 끝나고 지방직 시험 보기 전에 작년 거 그 중간에 한 5월 달쯤인가요? 그때 찍어놓은 영상에서 제가 충격적인 말씀 드렸어요. 어떤 말씀 드렸냐? 이게 공무원 시험이 국어가 앞으로 실용적 차원으로 변해 나갈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맨날 중요시 여기는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소위 얘기하는 이론 문법이 딱 한 문제도 안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동안은 거기에서 나오는 게 당연히 대세 아닙니까? 대세인데 그동안의 대세를 완전 무시하고요. 즉 문법에서 이론적인 부분의 접근보다는 실용적인 부분에서의 접근이 활발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에서 단 한 문제도 안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무려 만으로 1년 전에 예고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지금 이 시험에 그대로 반영된 거라면 저는 에듀윌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1년 전 영상 혹시 뭐 여기 지금 실시간으로 링크는 안 달리겠지만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거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 분이 넘게 보셨던 걸로 아는데 하여튼 1년 전 제 예상이 맞는 건지는 솔직히 아직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지방지까지 좀 보시고 추세를 확정 지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방지까지를 좀 보신 다음에 요게 앞으로 이렇게 내겠다라는 포지션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 내리셔야지. 지금 이번 국가직 시험만 가지고 확정 지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예언 맞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반은 장난이고요. 우리 학생분들 앞으로 지방직 시험을 보셔야 확정이 되는 거지 지금 이것대로 지방직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문법은 그렇게 좀 적게 나왔고요. 이런 문법 안 나왔다. 이거 좀 충격이면서 그죠? 다소 예상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학 문제도 3문제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문법도 사실은 4문제에서 6문제가 대세인데 2-3문제 나왔죠? 그런데 문학도 4문제에서 6문제 사이가 대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문제 나왔어요. 엄청 쪼그라든 거죠. 근데 이것도 아직은 확정 일러요. 이거 지방직까지 가보시고 확정 내리셔야지 이거 지금 이거 기준으로 문학도 확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정 내리시는 건 좀 유보하셔야 돼요. 이 문학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3문제는 나왔는데 그래도 그동안의 패턴은 잘 지키고 있어요. 3문제 중에서 2문제가 주요 작품이고요. 1문제가 조금은 완전한 주요 작품은 아닌 다소 비주요 작품으로 출제됐어요. 근데 보통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문학 문제가 출제됐을 때 한 3분의 2가 주요 작품, 3분의 1이 비주요 작품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또 그거는 지켰네요. 3문제로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거는 지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맥락을 좀 놓쳤는데 갑자기 삼여충님 왜 축하드리죠? 삼여충님 100점 맞으셨대요? 대박이네. 나네 하지성. 이분 100점입니다. 실시간으로 이런 소식 감사하네요. 조민성 님도 100점 맞아갑니다. XZX님 이분 잘 가르치심 예언 엄청나신 1년 전 영상 이거 실시간으로 지금 링크 안 달리죠 이거. 그거 보시면 올해 그냥 시험을 그대로 예상했습니다. 이건 에듀윌의 노스트라다무스예요. 이거 아마 퍼져나갈 것 같아요. 한문 하나 빼고 맞췄네요. 괜찮아요. 한문 틀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충분히. 너무 잘하셨어요. 90점 이상이면 충분히 잘 본 점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네. 박지경님 잘 가르치심. 좋네요. 교수님 애들이 결제할까요? 믿고 결제하세요. 믿고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제 눈빛 보이시죠? 이 맑은 눈의 광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믿고 결제하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문법 비중 줄일까요? 잠시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문법 비중 줄일지는 내년 준비 중이시라면 지방직까지 보시고 확정 지시고요. 올해 지방직이 목표신 분, 올해 국가직 지방직 목표신 분은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이렇게 딱 제가 사이즈 내려드렸어요. 좋습니다. 신지사님 해설 빨리 시작해 주세요. 현기증 납니다. 네, 빨리 갈 겁니다. 좀만 기다려 주세요. 이거 좀 그래도 총평을 좀 드려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비문학 이거 지금 총 12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비중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원래 한 8, 9, 10문제 한 요 정도가 대세거든요. 근데 12문제가 나왔다. 많이 나왔는데 근데 사실 한 11문제 이 정도 나왔던 적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12문제 나온 것도 앞으로의 대세가 이렇게 가는 건지 그렇게 한 번씩 튀는 시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이번에 12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읽고 푸는 문제가 많아져서 시간적으로 어려움은 겪으셨겠지만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지문은 짧아요, 또. 이게 사실 한 7, 8문제, 9문제, 10문제 나온 그런 시험에서도요. 한 문제짜리 비문학 지문으로 한 1200자 유형까지 때렸거든요. 1200자 아니면 900자. 근데 이거는 사실 중문도 아니에요. 중단문 정도? 이 정도 양으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전체 지문 글자 수로 따진다면 더 늘어났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어쨌든 문항수가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학생분들이 좀 부담스러우신 거는
확실하실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비문학 같은 경우는 12문제로 늘어났다. 그리고 특징점 PSAT 문제가 출제 안 됐어요. 근데 이것도 또 외워마세요. 작년에 우리가 국어시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험이 3가지가 있거든요.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지방직 7급 이렇게 3가지가 있잖아요. 그때 국가직 9급만 PSAT 문제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가직 9급 빼고 지방직 9급, 지방직 7급에선 PSAT 문제가 다 나왔어요. 한 2문제씩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나 PSAT가 나오냐 안 나오냐도 이번 지방직까지 확정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 올해까지 목표로 하시는 분은 그냥 지금 공부하시던 방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보기엔 변화점을 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내년 준비하시는 분은요, 그 공부의 방향을 일단 가볍게 지금 준비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되 지방직까지 다 보시고 그걸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가이드를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한문 같은 경우도 지금 사자성어 문제, 순수 한자 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어렵지는 않게 출제됐습니다. 한문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자성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한문 공부하신 분들은 다 맞추실 수 있게끔 쉽게 출제가 됐는데요. 사실 올해까지는 인사혁신처에서 바꾸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유형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낸 걸 수도 있어요. 내년부터는 사라질 수도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역시나 지방직까지 한번 올곧이 보시면서 만약에 지방직까지도 한자와 사자성어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내년에 바뀔 수도 있겠으나 일단은 한자 사자성어를 열심히 준비해 보시는 게 낫겠고요. 이번 지방직에서 어떤 변화점이 있다라면 조금 새롭게 접근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역시나 지방직 가지고 가셔야 되고 지방직 보고 결정 내리셔야 되고 지방직 볼 때까지는 기존의 패턴을 좀 유지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총평은 마무리 질 수 있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문제풀이 해드리고 마무리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칠판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가볼게요. 해양오염을 주제로 연설을 한다고 할 때 다음에 제시된 조건 모두 충족한 것은 그랬어요. 비문학 유형인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들어갔다는 거, 문학적 요소가 들어갔다는 거. 이거 소위 얘기해서 이론 비문학, 이론 문학이죠. 그죠? 이런 이론 문학들 정리 잘 안 하신 분들은 사실 이런 데서 틀려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해양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방법, 이거 들어가야 되고 서리, 비유 들어가야 된다. 1번 보시면 바다는 쓰레기 없는 푸른 날에 꿈꾸고 있습니다. 바다가 꿈꾸고 있대요. 이거 바다가 어떻게 꿈꾸겠어요? 의인법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비유법 하면 제가 사실 그거보다 더 있지만 5개 꼭 떠올려 주시라고 말씀드렸죠. 직유, 은유, 의인, 화류, 대유. 기억나시죠? 이거에 대해서 각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의인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는 쓰인 거죠. 그런데 미세 플라스틱을 바다를 서서히 죽이지 보이지 않는 독입니다. 우리의 관심만이 다시 바다를 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실천과 관련된 어떤 생활 속 실천 방법 특별히 찾기 어렵고요. 뭐 플라스틱 좀 적게 쓰자라는 말이 사실은 담겨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서리도 없죠. 그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바다로 흘러갔다가 해양생물의 몸에 축적되어 해산물을 섭취하면 결국 다시 우리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특별한 게 없는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 그랬어요. 그러면 요게 뭐가 돼요? 요게 요거죠. 생활 속 실천 방법. 그러면 서리도 없고 비유도 없네요. 그죠? 3번 가보겠습니다. 여름만 되면 비서객들이 마구 버리는 쓰레기로 바다가 몸살을 앓는데요. 이런 것들 뭐 의인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기 집이라면 이렇게 함부로 쓰레기를 버렸을까요?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걸 서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비서객들의 양심이 모래밭 위를 뒹굴고 있습니다. 양심이 뭐 뒹굴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화류법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자기 쓰레기는 자기 집으로 가져가도록 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 실천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 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 뒹굴다의 해석 여부에 따라서 화류법으로 안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요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확실히 의인법이 쓰였죠.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 쓰였다, 서리법 쓰였다, 생활 속 실천 방법 뭐 요거까지도 쓰였으니까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산업 폐기물이 바다로 올라가고 고래가 죽어가는 장면을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인간도 고통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서리적으로 얘기하고 사실은 그 다음에 생활 실천이라든지 비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우리의 생활 속 실천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다. 뭐 이렇게 보셔도 좋을 듯 하고요. 두 번째 가겠습니다. 다음 대화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 설명한 거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바로 갈게요. 1번 백 팀장은 팀원들에 대한 유대감을 드러내는 표? 이거 없죠. 유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이 없다라는 거.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1번 바로 정답 돼버리네요. 2번 고 대리는 백 팀장의 제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히며 백
백 팀장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그랬어요. 뭐 이런 부분 그죠? 타 부서와 비교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2번 근거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 임 대리는 발언 초반에 백 팀장 발언의 취지에 공감하며 백 팀장의 체면을 세워주고 있다. 저도 팀장님 말씀대로 정보를 공개한다면 취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말 했겠어요? 그죠? 이 백 팀장의 체면을 세워주고 있다. 왜? 이거 보세요. 여기에 사회생활 아닙니까? 테디 팀장 다르잖아요, 직책이. 그죠? 그래서 어쨌든 체면 세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임 대리는 대화 참여자의 의견을 묻는 의문문을 사용해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 그죠? 여기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렵지 않으셨을 거고요. 배추님 선생님 저 국어 100점 맞았어요. 지금 손 떨리고 눈물 나요. 축하 너무 드리고요. 우리 배추님 성이 배씨네요. 저도 배씨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3번 관용 표현 기억리을의 의미를 풀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거 관용 표현인데요.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말 알 법한 것들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도 사실 공부의 영역은 아니었습니다. 홍역을 치렀다, 뭐 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뭐 문제될 거 없죠. 잔뼈가 굵다, 오랫동안 일을 하여 그 일에 익숙하다. 근데 입추의 여지가 없다. 이거는 송곳 하나, 바늘 하나, 뭐 이런 거 꽂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빽빽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물건이 가득 들어차 있는 상황을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막 뭐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다. 이럴 때 우리가 쓰는 거 뭐 있죠? 오도 가도 못한다.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리을 어깨를 나란히 한다. 비슷한 지위나 힘을 가진다. 뭐 특별히 어려움은 없으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다음 가다 순서를 자연스럽게 한번 배열해 볼까요? 자, 빅데이터가 부각된다는 것은 기업들이 빅데이터의 가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한 측면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 보세요. 가 아니면 나 아니면 다잖아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보면 기업들은 궁금증과 답답함? 이게 지금 요거 뒤에 나올 때 그죠? 생뚱맞아요. 그래서 이 나와 관련돼서 첫 번째 문장으로 오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신다면요. 기업들의 그런 노력이 이랬는데 뭐 여기서 뭔 얘기를 했어야지 그런 노력이 있겠죠? 그래서 요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 아니면 요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나 아니면 다냐인데 일단 나를 보면요.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SNS나 스마트폰 등 새로운 데이터 소스로부터 그러한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근데 달을 가봤더니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아쉬운 점도 있다. 기업들은 많은 광고기를 쓰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효과를 내는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알지 못하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다라는 맥락인데 그게 이렇게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결했다고 했으니까 다보다는 나가 뒤에 나오는 게 더 적절하겠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가보겠습니다.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김승옥의 무진기행이고요. 이것도 뭐 메인 작품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배경 지식 1도 필요 없죠. 그죠? 그냥 읽고 근거 찾으시면 됩니다. 1번 수심이 얕아서 항구로 개발되기 어려운 공간이다 그랬는데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항구로 발전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대답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럴 조건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번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평야가 발달하지 않은 공간이다 그랬어요. 뭐 여기 그렇지만 이렇다 할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3번 지역의 경제적 여건에 비해 인구가 적지 않은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뭐 가운데쯤 보면 그럼 그 5, 6만이 되는 인구가 어떻게 살아가나요? 이게 좀 적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누구나 인정할 만한 지역의 명산물로 안개가 유명한 공간이다? 아니에요. 여기 무진의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게 아닌 겁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한 고장에 명산물 하나쯤은 있어야지. 이 말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알고 있죠. 뭐라고요? 안개라고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네, 뭐 여기서 답변 드릴 만한 캡캡님 국어 너무 쉬워서 놀랐다. 18분 컷? 아니 쉬운 건 공감인데 18분 컷이 저는 진짜 인정이네요. 이분 국어 보통 분 아니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러면 우리가 또 답변 드리면서 좀 드립치고 싶은 좀 댓글이 있는데 좀 이러면 우리가 시간을 넘었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가볼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사자성어로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이거 뭐 어렵지 않으셨죠? 침소봉대죠. 작은 일을 크게 불려 떠 벌린다. 여기 뭐 여행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맥락이죠. 요거는 뭐 간단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자 1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동일 구절을 반복하여 너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그랬어요. 못 오는가 못 오는가 이렇게. 그죠? 너 왜 안 오니? 왜 못 오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오는 거에 대한 어떤 섭섭한 감정, 슬픈 감정, 한스러운 감정 이런 것들을 표출하고 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날짜 수를 대조해서 여기 있긴 있거든요. 한 달이 30날. 그럼 날 보러 오는 날 하루 없냐? 30일 하루 대조하고 있어요. 근데 헤어진 기간이 길다는 게 아니라 네가 소유하고 있는 이 시간이 쓸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나한테는 하루라는 쓰니 이거지. 헤어져 있는 시간이 길다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동일한 어휘를 연쇄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우리 연쇄법 아시죠?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거.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요거. 그랬을 때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을 싸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연쇄하고 있죠? 연쇄는 있어요. 근데 감정의 기복 막 좋았다, 슬펐다, 막 뭐 이런 감정의 기복은 없겠죠? 그 다음에 4번 단계적으로 공간을 축소하여 너를 만날 수 있는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 일단 단계적으로 공간을 축소하는 느낌은 들어요. 성을 쌓고 성 안에 담을 싸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튀즈를 놓고 뭐 이거 괴짝을 놓고 막 이러면서 좀 좁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 요거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이거 학생분한테 받은 답안인데 이분 진짜 정답 아닌 게 없어요. 이거 진짜 너무 잘 봤어요. 이분 누군지 축하드려요. 너무 잘 봤습니다. 시험. 그 다음에 8번 가와나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8번이죠. 가와나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갑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일단 두 가지 패턴이죠. 말로 표현하기랑 글로 표현하기. 이거 두 가지 패턴이야. 그랬을 때 일단 가 부분이에요. 그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모어에 없는 외국어 음성을 발음하기 어려운 거는요. 이거 보세요. 음성기관의 움직임을 자동화되어 음성기관의 어느 부분을 언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화자가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야, 이 부분 보세요. 이 학생분이 여기 밑줄 그은 거 보세요. 와우, 이분 진짜 대박입니다. 이분 제 제자 학생분인가요? 또 반전으로 다른 선생님 학생분인가요? 또 반전인데. 또 하여튼 어쨌든 여기 부분 보세요. 밑줄 너무 정확해요. 음성기관의 움직임은 자동화되어 음성기관의 어느 부분을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를 화자가 거의 의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동화되어 있는 게 굳어 있다 보니까 외국어를 얘기할 때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죠. 음성기관의 움직임이 모 음성에 맞게 자동화되다 보니까 외국적인 발음을 온전히 실현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거랑 같은 게 요거. 그죠? 그래서 1번 아니면 3번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글로 표현하는 거. 자, 요거 앞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글쓰기 위해 손을 올리는 것은 발음을 하기 위해 음성기관을 움직이는 것에 비해 상당히 의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적이라기보다는 의식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 세모 보세요. 이분 대박이죠. 그렇지만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필체가 꽤 일정하다는 사실은 손을 놀리는 데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면이 있다는 거죠. 물론 대세는 뭐다? 요거다. 대세는 요건데 요런 면도 있다 없다? 있다. 뭐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정답 1번.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야, 이번에 진짜 귀한 우리 문법. 그죠? 정말 귀해요. 너무 진짜 더 아껴주고 싶네요. 너무 귀해. 두 문제. 그죠? 넓게 봐도 세 문제. 자, 우리 9번 가볼게요. 이거 뭐 제 수업 들으신 분들 이거 틀리셨으면 정말 안 되죠. 이거 속상한 부분입니다. 자, 무정타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에 섰다? 무정하다에 섰다. 뭐뭐 하다는 더 줄일 수 있다. 맞죠? 그때 어디 봐야 돼요? 요 앞에. 요 앞에가 울림소리다. 그러면 하에서 아만 날립니다. 그래서 히읗이 남아야 돼요. 그래서 무정타. 요거 잘하셨고요. 섭섭치 요거는 당연히 섭섭하지에서 왔죠. 역시나 뭐뭐 하다 앞을 봐야 된다. 비읍이면 안 울림이죠. 안 울림이면 하통으로 날리죠. 그래서 섭섭지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선발토록 역시나 선발하도록에서 왔죠. 역시나 리을이 울림소리니까 히읗 남아야 되죠. 아만 날아갑니다. 그래서 토록 잘하셨고요. 생각컨대 요것도 생각하 건대 이렇게 되죠. 역시나 하풀 본다. 안 울립니다. 맞죠? 그러면 하통으로 날린다. 그래서 생각건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이죠. 요거 10번 요거 한자 쉬웠죠. 이거 기록할 기자 아닙니까? 요거. 그죠? 기록할 기자예요. 여기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이거. 여기 사람이에요. 요거 말씀은 짠 거 아시잖아요. 입에서 말이 요렇게 나간다고 볼 수도 있고 입에서 요게 혀 모양으로 보기도 해요. 이렇게.
레알 스토리들이에요. 뭐 합의된 개념은 아니니까 가볍게 들으세요. 뭐 혀라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말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하는 말을 뭐 해야 돼요? 잘 받아 적어요. 저 이거 기록할 기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억입니다. 추억이 아니에요. 이 추억의 추자는요. 쫓을 추자예요, 이게. 이렇게 가시면 돼요. 쫓을 추자를 쓰셔야지 이거 기록할 기자를 쓰시는 건 아닙니다. 이거 생각할 억자는 맞아요. 그래서 4번인데 이거 사실 기록할 기자 이거 기초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뭐 딱잘 한자, 우리 딱잘 한자에서도 뭐 기록할 기는 뭐 너무 많이 다뤘던 녀석이죠. 그래서 이거 하나 글자만 딱 알면 이거 추자하고는 전혀 관련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고요. 나머지 사실 한자들도 다 충분히 읽을 만한 그런 한자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여기 지금 한자가 쉬웠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자 문제가 살짝 좀 도박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특강을 무려 유료 특강을 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한자 특강을 한다고 해서 한자를 다 100%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정말 나온 해는 그 어떤 한자 대비를 했었어도 학생들이 거의 99% 다 틀릴 수밖에 없게끔 나오는 해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한자 쿨하게 난 한자 자신 없으니까 버리고 가야지. 그 학생분들이 무조건 이득을 보는 해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해는 이것처럼 공부만 좀만 했으면 무조건 맞춰요. 근데 공부를 아예 안 했잖아요. 그럼 기록할 기도 몰라요. 그럼 그 학생들은 틀려요. 그래서 공부를 한 학생들, 공부를 단순히 좀 했냐 안 했냐로 점수 차이가 나뉘는 애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년이라는 공부 과정을 중심으로 1년 농사를 져나간다면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하시라. 이런 식으로 제가 한자 수업을 할 때 리드를 해드렸거든요. 그런 논리를 항상 명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자 공부를 한다고 해서 100% 맞추는 건 아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둘 다 틀리죠. 준비를 한 사람, 준비를 안 한 사람.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하느라고 시간은 썼지만 점수적으로 손해본 건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이것처럼 이렇게 쉽게 나왔다. 그러면 공부를 한 사람, 공부를 안 한 사람에서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점수적으로 손해를 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점수적으로 손해를 안 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 특히나 공부 시작 시점, 뭐 7월이나 8월이나 9월이나 10월이나 이렇게 초반부에 공부 시작하신 분들은 굳이 점수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공부를 해두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자, 그 다음에 캐큐님 공무원 국어쌤 중 가장 영앤 핸섬 영표쌤. 이거 에듀윌로 국한되는 거 아니라 공무원 국어쌤이죠.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쌤 추앙하고 싶다. 좋습니다. 카라 추앙 부탁드려요. 네, 부탁드리는데 근데 요즘에 좀 사이비교 이런 게 좀 이슈가 많아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동작 많이 하는데 요즘 이런 거 좀 지양해야 될 듯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요. 장난입니다. 자, 우리 11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갑니다. 인간의 정신활동은 프레임이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지문 길이 보세요. 이거는 단문이라고 봐야 돼요. 중문도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수는 많았는데 지문 길이들이 좀 짧다. 자, 1번의 근거 어디 있냐? 뭐 가운데쯤 뭐 이런 데라고 볼 수 있죠.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맥락이나 가정하에 일어난다. 한마디로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뭐 이런 것들. 그죠? 1번과 관련되고요. 2번, 프레임은 인간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편향성을 가지게 한다 그랬습니다. 뭐 간혹 이런 부분이죠. 어떤 프레임 지배도 받지 않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본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진실이 아닐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건 불가능해요. 편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인간의 지각과 사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프레임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다. 이거 프레임을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는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4번, 프레임은 인간의 정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맥락이나 평가 기준이다 그랬는데 요 같은 경우 맨 위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그죠? 사람의 지각과 생각은 요 평가 기준이나 가정에서 일어난다. 뭐 요거를 프레임이라고 한다. 뭐 이런 부분 가시면 될 듯합니다. 어렵진 않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12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잉은 시스템의 불안전성을, 에어버스는 인간의 실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그랬는데 이거 바로 1번 정답 나와 버리겠죠. 그죠? 지금 여기 시스템은 불안정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가 조종사의 판단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게 보잉의 관점이죠. 그죠? 그래서 시스템의 불안전성을. 그 다음에
요 밑에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고 전제한다. 요게 에어버스죠. 그래서 정답 1번 이렇게 바로 나와버리죠.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시간이 너무 지금 촉박하고 쫄린다. 그런 상황에서 혹시 기억나세요? 지금 보시면 앞에서 1번 정답 치고 나가는 문제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1번 정답이라는 근거가 꽤 한 80%, 90% 느낌으로 주어지면서 나머지 선택지들이 뒤로, 틀린 선택지들이 뒤로 밀리는 문제들 많이 있는데 1번 정답 찍고요. 시간 모자라면 별표 치고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가시라고 했죠. 그리고 시간 남으면 그 다음에 컴백해라.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왜냐면 쫄리면 독이에요. 쫄리면 안 읽혀요. 시간적으로 쫄리는 순간 쉽고 짧은 지문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틀려요. 실수가 유발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가다반이죠. 쉽게 얘기하면 별표 쳤다는 건 가다반 설정해놓고 가신 다음에 시간 남으면 요거 그 다음에 살펴보셔라. 근데 혹시 시간이 안 남았다. 그러면 이 가다반으로 확정 지으셔야 된다. 근데 막상 채점해보면 어떻다? 동그라미다. 거의 99%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간 없을 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배태유는 인간이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지만 윌리엄은 보잉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러니까 배태유가 인간의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는 건 팩트거든요. 근데 보잉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건 아니겠죠. 이런 근거가 없어요. 정확하게 맥락으로 딱 그렇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종사를 인간을 신뢰하는 거지 그렇다고 뭐 보잉은 인간이 실수할 수 있는 실수를 무조건 안 하는 존재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에어버스의 조종사는 항공기 운항에서 자동 조종 시스템을 통제하고 조작한다. 아니죠. 자동 조종 시스템이 인간을 통제하고 조작하는 거겠죠? 3번 틀렸고요. 4번 보잉의 조종사는 자동 조종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인간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새끼 북극곰님 국어 가다반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별표도 베센픽 시험지 주인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이거 시험지 주인 진짜 누굴까? 이거 근거에 이런 거 보세요. 너무 정확해요. 혹시 제가 가서 시험 본 거 아닐까요? 반전으로? 아닙니다. 쌤한테 당당하게 시험지 넘겼겠네요. 자랑스러운 제자다. 근데 제 제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반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네, 맞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썼네요. 자, 빨리 가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다음 글에서 추론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면 지금 공포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안 얘기하고 있죠. 이 공포는 현재 상황과 관련된 거고 불안은 미래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번 가보겠습니다. 자신이 처한 위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한다. 그럼 뭐죠? 공포죠. 현재니까. 그죠? 그러면 공포가 더 크지 불안이 더 크지는 않겠죠? 2번 전기가스 사고가 날까 두려워. 외출 못하는 건 미래를 예상하는 불안이죠. 2번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3번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예상이니까 공포가 아니라 불안이죠. 그 다음에 4번 과거에 큰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공포감은 크지만 불안감이 작다. 아니죠. 교통사고를 경험했으니까 또 일어날 수도 있어 라는 예상이니까 이게 아니라 요게 커야 되겠죠. 14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바로 갑니다. 1번 과학혁명 이전 시기에는 천동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여기 천동설이 정설로 자리 잡고 있었다. 여기죠. 그 다음에 2번 프롤레마이오스의 주 원전은 지동설을 지지하고자 만든 개념이다. 그랬어요. 여기 그는 나오죠. 행성의 역행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청동설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랬죠. 요거 X죠. 그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되네요. 그 다음에 3번 천동설과 지동설은 우주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그랬어요. 천체 중심에 지구 대신 태양을 놓고니까 그전엔 지구를 중심에 놨다는 걸 알 수 있죠. 4번 행성의 공전에 대한 프롤레마이오스의 설명은 코페르니쿠스의 설명보다 수학적으로 복잡했다 그랬는데 끝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행성들 운동에 대한 요 사람보다 수학적으로 단순하게 설명했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15번 갑니다. 우리 귀한 문법 문제 또 나오셨습니다. 소중히 다뤄주세요, 여러분들. 너무 귀해요. 저기 보이는 게 암연소인가 수연소인가. 이거 틀리시면 누구예요? 이거 혹시 여기 계신 거 아니죠? 없죠? 여기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확인을 못하는데 그죠?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수염소 아니죠? 뭐죠? 숫염소잖아요. 이거 숫이죠. 숫염소 숫. 양숫, 취, 요 3종 세트 기억하시기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위층 안 되잖아요. 여기가 거센 소리나 된 소리 있으면 요 사이쇼 붙이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위층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이런 거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된 소리 있으면 이거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면 그냥 뒤뜰 이렇게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아지랭이 안 된다니까요. 아지랑이라니까요. 그러면 아지랑이를 이거 말고 이죠. 아지랑이를 아지랭이라고 잘못 표현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와 이가 연달아 발음되는 과정에서 앞에 있는 아가 뒤에 있는 이를 닮으려고 노력해서 애가 됐다. 뒤에 이 때문에 앞에 게 바뀌었으니까 이 몸 역행동하죠. 이 몸 역행동화가 일어난 표기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지랑이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거 틀리셨으면 정말 이건 진짜 속상합니다. 이건 제가 기본서에 중요 단어라고 적어드렸어요. 적어드렸고요. 어문 규정할 때 밑줄도 그어드렸어요. 애 조심하시라고. 이거 기억나세요? 막 을에도 적어드렸고 돌멩이도 적어드렸고 이런 거 기억나세요? 잠시만요. 이게 좀 첨단 문명을 써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지저분하게 필기를 했으니까 조금 이거 여러분들 을에 요거 이걸 내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돌멩이 뭐 이런 시리즈 기억나시죠? 뭐 째째하다 이런 거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면 캐캐 먹다 막 이런 시리즈 기억나시잖아요. 요런 애 시리즈 조심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요 정답 선택지 아닙니까? 이게 심지어. 그죠? 뭐 나머지도 뭐 당연히 저한테 열심히 배우신 부분이지만요. 자, 그 다음에 1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억리에 문맥에 맞게 수정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지금 기억 보시면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르다. 아니에요. 소리가 똑같아요. 그죠? 정독으로. 얘도 정독이고 이것도 정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르다가 맞고요. 2번 니은은 정독 이거 발을 정자 쓰면 발을 정자로 여기 지금 수정하라고 했는데 아니죠. 이거 지금 정교하게 읽는 거니까 요 정자가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디귿은 정속독으로 수정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지금 요 정독과 관련된 얘기하는 거니까 요게 아니라 당연히 요렇게 가주셔야죠. 그죠? 그 다음에 리을 속독이 빠진 정독으로 수정한다. 일단 3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 속독이 빠진 정독으로 근데 마지막 맥락 읽어보면 자연스레 집중하고 여러 번 읽어도 빠르게 읽음으로 시간이 어렵다. 정독이 빠진 속독은 그러니까 정교하게 읽지 않고 빠르게만 읽는 것은 꼭 빼먹고 읽는 습관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냥 빠르게 읽을 뿐이지 제대로 읽는 게 아니다니까. 속독이 빠진 정독이 아니죠. 정독이 빠진 속독. 요게 맞을 겁니다. 정답 3번이고요. 17번. 요것도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뭐 좀 다소 좀 애매한. 그러니까 작가는 유명한데 요 작품 자체는 조금 애매하다고는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읽고 가볍게 풀 수 있는 수준이긴 했습니다. 1번 갑니다. 갑작스럽게 변한 자연현상을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여름 무더위를 그 절정까지 올려놓고 이렇게 조용해지고 있죠. 그러면 갑작스럽게 변한 자연현상. 그죠? 그거를 청각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1번 맞는 얘기고요. 2번 청각적 이미지 뭐 이런데 그죠? 매미 울음소리와 관련된 부분. 시각적 이미지 여기 눈이 부시게 하늘 위에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청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 활용하여 시상 전개하고 있다. 맞는 얘기죠. 이거 시상 전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이런 단순한 용어 잘 정리하셔야 돼요. 시의 내용을 진행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시의 내용을 진행시킨다. 시상은 시의 내용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소나기가 그치고 맑은 구름이 펼쳐진 것을 통해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랬어요. 사랑도 어쩌면 그와 같은 것인가 하면서 이렇게 소나기에 비유하고 있죠. 그 다음에 4번 매미 울음소리가 절정에 이르렀다가 사라진 직후의 상황을 반어법 찾기 어렵죠. 아 여기 밑줄 보세요. 여기 반어법. 그 다음에 18번 갑니다. 다음 글의 이하 내용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계몽사상은 서사시의 시대에서 철학의 시대로 전환을 이끌었다. 그런 거 없어요. 이런 얘기 없습니다. 2번 플라톤의 이데아는 신탁이 사라진 시대의 비극적 세계를 표출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지금 플라톤의 이데아는 철학의 시대거든요. 비극의 시대하고는 좀 다른 시대예요. 그 다음에 3번 루카츠는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그리스 세계를 세 시대로 구분하였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이죠.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라는 하나의 기준이에요. 각기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을 바탕으로 얼마만큼 결합되어 있냐로 구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에우리피테스의 비극에 비해 오디세이에서는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높다 그랬어요. 지금 에우리피테스는 비극의 시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오디세디아는 여기죠. 오디세이아 여기죠. 그죠? 그러니까 결합 정도가 여기가 더 높은 거예요. 여기가 더 낮은 거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아, 지금 국어 비문학 줄 그으면서 풀 필요 없어요. 줄 그으면서 꼭 풀 필요 없습니다. 저도 줄 그으면서 잘 안 풀어요. 그냥 딱 펜을 위에다가 살짝 띄워가지고 직접 긋는 게 아니라 그냥 손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풀고 보고 그냥 이렇게 점 찍는 거죠. 여기 있네 하고 이렇게 점만 찍지 이걸 쫙 이렇게 그으면서 하진 않아요. 시간적으로 좀 많이 쓸 수 있죠. 근데 그으면서 해야 좀 더 정확히 보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꼭 그으실 필요 없어요. 자, 갑니다. 그 다음에 19번 1번 갑니다. 몽유자가 꿈속 인물들의 모임에 직접 참여하는지 참여하지 않는지에 따라 몽유록의 유형을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 있죠. 참여자형과 방관자형. 그 다음에 2번 17세기보다 나중 시기의 몽유록에서는 몽유자가 현실을 비판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주로 여기 보세요. 17세기 이후에 창작된 방관자형에서는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 2번. 비판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방관자예요. 그 다음에 3번 몽유자가 모임의 구경꾼 역할을 하는 몽유록은 통속적이고 허구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랬어요. 여기 이 시기에 통속적이고 허구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4번 몽유자가 꿈속 인물과 함께 현실을 비판하는 몽유록은 참여지향형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여기죠. 참여자형에서는 요렇죠.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다. 마지막 문제 한 문제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20번입니다. 1번 디지털 트윈을 활용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고용률이 향상되었다? 뭐 사실 이런 언급 없죠? 2번 디지털 트윈의 데이터 모델은 현실 세계 각종 실험 모델보다 경제성이 낮다? 여기 끝에 비용이 적게 든다고 했잖아요. 경제성 좋죠. 낮은 게 아니에요. 3번 디지털 트윈에서의 시뮬레이션으로 현실 세계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방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요거 그죠? 이 밑줄 보세요.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위험 요소 제거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 3번. 그 다음에 4번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 이용자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향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 근거가 없죠. 이런 얘기가.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해설 한번 마무리 줘봤습니다. 우리 학생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근데 우리 사실 이게 지방직이면 사실 모든 시험이 마무리되니까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지내시면 되는데 사실 지방직이 코앞입니다. 그죠? 그래서 국가직은 물론 국가직만을 목표로 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건 그냥 중간 다리일 뿐이에요. 우리의 최종 목표인 지방직을 향해 열심히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에듀윌 기준으로 다음 주 바로 내일 모레죠. 제 수업 기준은 월요일 수업이에요. 다음 주에 노량진 수업부터 다시 지방직 대비 수업이 2달간에 걸쳐서 개강합니다. 우리 학생분들 첫 주부터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인강 라이브로 보고 계신 분들도 첫 주부터 열심히 마음 다잡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속상한 점수가 나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인간적인 좌절은 인간인지라 어쩔 수는 없으나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나의 좌절이 지방직 같은 지역 쓴 경쟁자 좋은 일만 시킨다라는 거를. 그래서 좌절은 지방직 시험 이후로 미뤄두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 지방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 중에 국가직도 붙고 지방직도 붙어서 이관왕하셔서 지방직 공무원 하고 계신 분보다 지방직 공무원만 합격하셔서, 즉 국가직은 떨어지고 지방직 공무원만 합격하셔서 지방직 공무원 하고 계신 분들이 비율적으로 월등히 많습니다. 즉 2관왕보단 1관왕이 월등히 많다는 거. 그분들도 현직 공무원이시지만 좌절이 있으셨던 거죠. 좌절이 있으셨지만 결론적으로 현직 공무원이라는 거. 이거 항상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우리 개강날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는 푹 쉬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